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여권의 기류가 묘합니다.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어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동읍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서 박근혜 당선자가 나섰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 새누리당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말하기를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루어지는 민주국회, 상생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역시 표결 처리를 주장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두 손 두 발 닫은 판에, 그래서 본인의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던 판에 느닷없이 표결 처리를 들고 나온 저희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이후에 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청문회 길을 빼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분석입니다만 하지만 이보다 먼저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비판하고 여야마저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문제를 이 다수당의 머릿수를 앞세워서 관철시키려는 태도, 바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장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익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론보다 국회의원 머릿수를 우선시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강행 처리와 날치기가 횡행했던 것,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모습인데요. 박근혜 당선자가 이때의 살풍경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지난해 6월에 치른 일제고사 때 한 중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이 청주기역중학교 김모 교사의 학업성 지도 평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이날 김 교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학교 한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에 일제고사 당시 시험 감독을 했던 김 교사가 문을 잠그고 정답을 서로 공유하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이런 의혹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고 하죠. 그 이전에요. 하긴 잘못하면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니까 그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의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어제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임시전국 대의원대회로 하고 시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관장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도체제는 현행 순수 집단체제에서 단일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상품의 질,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서 오는 7월에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구조 7항과 한미 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 이 제도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 장벽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쪽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군요.
경기도 의원 14명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원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과반의 단 한 명이 모자라서 부결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이런 안건은 부결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 또는 공무로 나가는 일까지 도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이러면서 반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막가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모두 91건의 정치성 글을 올렸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 가운데 71건의 글을 삭제를 했으며 김 씨가 개설한 아이디 가운데 일부를 제3의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김 씨가 단순히 찬반 표시를 했다거나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연결을 해서 사건의 성격을 털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죠.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연결을 해서 국정원의 조직적 관련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창원 전 교수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단정을 내릴 만큼 근거가 모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정이라는 용어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의혹이 점점 사실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네. SBS 기자가 취재 파일이라고 이제 공개한 내용의 표현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네.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양파 껍질이다. 네. 까도 끝이 없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겉표면 조금 까진 것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질이 안 드러났으니까요. 네. 누가 과연 총체적인 기획을 했고 지시를 했고 책임이 있는가 부분 가장 그 본질일 텐데요. 네. 이 부분까지는 전혀 현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먼저 이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남긴 글, 이것을 명백히 정치성 글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정치성 글은 명백하고요. 네. 그 정치성 글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네. 선거 개입이냐는 판단의 여지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쪽에서는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종북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글만을 본다면 그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네. 오유란 사이트 내지는 그 인터넷 공간을 들락거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심리전이라면 그 상대는 대북이 아닌 대남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게시글의 대부분은 4대강이라든지 네.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취적 홍보 또는 현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면 어디에 분류할까요? 사회, 연예인가요? 문화인가요? 경제인가요? 그래요. 정치죠, 당연히.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는 대북, 그러니까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고 하는 그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종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경향신문에 3주에 한 번 기고하는 칼럼의 두 번째 칼럼에서 던진 질문이거든요. 종북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용어인데 지난 2012년 대선이 종북 좌빨론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판적이거나 야당 이정희 대표로 대표되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종북 좌빨론 이것이 이제 보수층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야당이 집권하면 빨갱이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종북들이 판친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으로 나오셨고 결집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북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러면 지금 이 국정원 김 씨의 활동이 종북 감시였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일환들이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나 사람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들에게 종북 딱지를 씌우는 게시물들이 사용되었고요. 추천 반대가 됐었고. 그러면 결국 2012 대선을 승리로 이끈 종북 좌빨론의 실주체, 숨어있는 배후가 국정원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그 글에서 던진 것이거든요. 종북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 그 용어를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논란을 스스로가 좀 자초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입장에서 본다면 대북한 업무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정 간첩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네티즌을 가장을 해서 그냥 국민 의견을 가장을 해서 사이트나 이런 데 글을 올렸을 때 이걸 또 감시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고유 업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호한 경계선이 오히려 월권이라든지 정치 개입으로 또 연결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걸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잘라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이 모호한 영역하고요.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히 멀게 떨어져 있는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이라는 부분, 과연 어떠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혹시라도 북한 혹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간첩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들이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가 이건 당연히 감시할 수 있죠. 감시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감시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글을 쓰는 게 아니죠. 보면 됩니다. 어느 사이트에 어떤 글들이 얼만큼 올라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거기서 만약에 간첩 활동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정식으로 국정원 업무의 일환인 공작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공작 승인을 받아서 공작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제 조사 활동부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조사 이전에 이제 공작이란 것은 내사와 좀 유사한데요. 대상자를 미행 감시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추적하거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든지. 그걸 공작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 공작이란 단어에 대한 느낌이 워낙 안 좋아서. 워낙 안 좋으시죠. 근데 그 자체 합법적인 공작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경찰 보안 외사 쪽도 공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공작은 충분한 혐의가 소명이 되어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거나 또는 내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간첩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혐의 입증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공작에 대한 승인 없이 그냥 일반 민간인을 쫓아다니고 미행하고 감시하면 그게 바로 이제 민간 사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구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공작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김 씨의 활동은 모니터링이 아닌 여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찬성 반대 표시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이트의 글의 흐름을 조정하거든요. 이거는 결코 모니터링 감시는 아니죠. 직접적인 여론의
조작 활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글쓰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또 이야기한 건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상대는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 남기는 게 아니고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게 어떻게 대북 심리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대남 심리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대국민이죠. 대남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끼리, 우리 국민에 대한 현 상황에서의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죠. 그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요번 이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게 그 휴전선 DMZ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북쪽을 향해서 지금 북한 인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가 잘 사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남한에서는 모든 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단파 방송, 그렇죠. 한국의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 실상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탈북자라든지 그 북한 주민인권 상상단체 이런 곳들에서 보내는 삐라 활동, 전단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북 심리전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튼 그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 북한 주민들이 될 때 그게 대북 심리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북 심리전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일단 성립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아서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이게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국정원 업무의 본질과 맞다라고 본다면 심리전이 아닌 방첩 활동.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간첩을 막아내는 활동이죠. 간첩의 활약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암약을 막아내는 그런 활동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에서 혹시 간첩이 있는가? 그들의 어떤 여론 조작이나 개입이나 북한의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막고자 한다면 그건 방첩 활동이 됩니다. 심리전이 아니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방첩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선전선동, 북한 찬동 글을 올리는 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내거나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을 알아내는 형태의 감시 활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 방첩이란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온라인상에서 글쓰기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전이란 거고 그리고 그들의 조직체를 만들 때 심리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신설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활동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용어가 심리전이라는 것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들키지 않았어야 하죠. 들키지 않았으면 그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여쭐 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 김 씨가 개설한 아이디 가운데 일부를 이 사람이 사용을 했고 또 이 사람은 또 독자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200건이 넘는 글을 올렸고 찬반 표시를 2,000건 이상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차원에서 활동을 한 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활동이 합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아님이 확인돼서 민간인 신분임이 분명하다면 그건 정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보원. 우리가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이른바 형사나 그 요원의 정보원.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봐서 불법적 활동으로 본다면 알바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댓글 알바. 이러한 여론 조작 활동에 동원되는 그런 알바 요원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윤정훈 새누리당 SNS 단장이었던 이 사람이 알바들을 고용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 운동 여론조작적 게시글과 댓글을 달고 찬반을 누르게 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윤정훈 씨도
일부 매체와의 그 대화 인터뷰에서 네. 자기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라고 말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 역시 국정원이 지금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예.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어허. 그 부분의 사실 여부는 뭐 재판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그가 윤정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예. 이런 부분들과 지금 국정원 요원이 다른 민간인을 활용해서 거의 같은 불법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 알바, 예. 여론조작 활동을 시켰다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거죠. 네. 이거는 결국은 이 두 개의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윤정훈 예. SNS 전 새누리당 예. SNS 전 단장과 이 국정원 직원의 활동과 묘한 접점이 만들어지는 그러네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윤정훈 목사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원 이야기를 한 거에 기초해서 보면 이 그렇죠.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의 역할과 윤정훈 목사의 역할이 거의 일치한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민간인으로서 예. 그런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 국정원 김 씨가 사이트에 글을 남기고 했던 것을 합법적 활동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이 제3의 인물이 이른바 정보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그러면 이 정보원을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글을 올리게 하고 찬반 표시를 누르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겁니까? 그게 그대로 등록되어 있고 정보원으로서 예. 그 국정원 내에 업무 체계 속에 승인이 이루어졌고, 네. 이 국정원 직원이 정보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남겨뒀다면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활동 자체가 전혀 합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숨겨왔던 것이 분명하고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국회 정보위나 경찰 보안과 등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점으로 봐서 전혀 그 합법적인 방첩 내지는 보안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네. 만약에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도 남기지 않고 민간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창원 아시죠? 예, 잘 알죠. 신창원이 탈주해서 도주해서 다닐 때 이 원종열 병사라고 신창원 킬러가 있었거든요. 아, 예. 잘 알고 잡아넣었던 그분이 급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동네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신창원을 급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신창원이 무수한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고도 탈주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도주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민간인을 동원해서 경찰 업무에 이용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종열 병사가 결국은 파면당했고. 아, 그랬습니까? 예. 형사처벌까지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 그게 뭐 직권남용 부분. 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활동. 에 대한 동원. 그래서 결국 그분들 스스로도 피해를 입게 됐고, 경찰 업무 자체, 그리고 이제 징계 사유는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고, 품위 유지 위반, 품위 유지죠. 품위 위반, 조직 명예실추 이런 것들이었죠. 아, 그렇습니까? 또 유사한 사례가 공항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 상에서 밀수업자를 급습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경찰관이 일반 민간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밀수업자에 대한 급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그 민간인을 동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해당 경찰관이 판면이었던가요? 중징계를 당한 일이 있었고요. 이러한 식으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직원 등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국가적인 업무에 민간인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심각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잠깐 여기서 새길로 빠질게요. 얼마 전 네. 일인데 경찰이 그 도망가고 있는 피의자를 용의자죠. 잡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을 해서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이 케이스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경우는 이제 순간적인 조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응급한 그런 그 범죄 현행범, 예. 수배자의 도주 상황에서 예.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거나, 물론 예.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해당 경찰관은 전혀 부상도 입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였는데 예. 본인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 피해자의 아들이었죠 아마. 네. 고등학생들 학생을 보고 잡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네네.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을 경찰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은 그것을 또 차원이 다른 거군요. 예,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자원봉사 경찰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거나 예. 그런 업무에 어떤 보험 조치가 있었다거나 예. 이런 정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민간인을 경찰 활동 등 법집행 활동에 동원시키는 것은 무슨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경찰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아니 언론도 이렇게 지금 속속 파헤쳐내고 있는데 경찰은 뭐 하고 있답니까? 수사하고 있죠. 무슨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그 사실관계 파악이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예. 사실관계 파악이란 것은 무슨 일이 일어졌는가. 이 김 씨가 오피스텔 내에서 아마 8월부터죠. 네, 그렇죠. 8월부터 예. 12월 11일까지 예.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이제 조금 제가 경찰을 변호해 드리자면 네. 일반인들 또는 언론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축축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찰관은 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단서 정황을 통해서 증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다 촘촘히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김 씨와 관련된 뭐 100여 건의 글과 그리고 추가로 지금 확인된 다른 민간인이 했던 200여 건의 글, 예. 또 그들의 뭐 수천 건에 달하는 찬반 표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들이 사용한 처음에 40여 개 아이디에서 16개 아이디, 다시 뭐 11개, 다시 5개로 다른 이 민간인에게 넘어갔다가 그 민간인을 조사하니까 또 5개 이후에 또 수십 개 아이디를 또 사용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이 대단히 오래 걸렸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적인 팩트 관계들이 경찰도 이미 확보하고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예. 다만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의 문제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국가정보원법 위반인가, 예.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예. 또는 다른 형태의 범죄 혐의가 있는가.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그 제3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제3의 인물 지금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소환을 했는데 본인이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두 안 하면 가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경찰로서는 민간인 신분이고 단순히 글을 올린 것. 예. 이게 국정원 직원은 범법 행위가 있지만 공무원이니까. 네. 민간인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범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국정원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일반인의 상식이나 언론이 봤을 때는 경찰이 소극적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 해석의 문제와 함께 네.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지휘라는 측면, 네. 경찰이라는 조직 내진 기관의 입장에서 과연 수사 일선에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네. 어느 범위까지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어떠한 속도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네.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하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겠네요. 결국은.
결국은 그런데 지금 과정상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를 야기하는 것이 저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예. 그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렇죠. 이것을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감행하도록 했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예. 이분의 정치적인 개입 여부, 중립성 훼손 여부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예. 이 사건 수사의 최고의 지휘자 역할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일선에서의 그러한 성실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런 지휘나 지시라는 영역 내에서의 어떤 속도 조절 내지는 범위의 축소, 용기의 저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수사 과정 교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역시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물론 정기 인사라고는 하지만 네. 그동안 되게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네. 꼭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정책 위반이라든지 수사권 놓고 검찰과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그 시기 네. 이런 상황들에서는 늘 인사는 이루어지고 파견 근무라는 형태로 예. 본인이 행하던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일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왜 이다지도 원칙대로 인사와 함께 물론 합동 근무라는 형태로 12일까지인가요? 네. 예, 합동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후에 그게 과연 충분한 이 사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데 있어서 큰 의문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인사교체 역시 그러한 수사 지휘 차원에서의 부당한 지시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전보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좀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 교체된 그 권은희 그러니까 수사 과장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어떤 그 경찰 조직에서는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던데 교수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네. 제가 초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였던 대치 상황. 예. 바로 즉시강제를 발동한 진입을 해서 예.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통신 전산기기를 압수하지 않았던 측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은희 수사 과장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분이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대단히 신중했다라고 지금 와서는 이해가 좀 되고요. 예. 물론 여전히 저하고는 입장은 다르지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 발표는 내가 원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예. 이런 이제 말을 기자들에게 하거든요. 예. 그 시점부터는 이분이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어허. 그리고 역사와 진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심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예.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을 촉소음패 덮으려는 그래서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짓 발표를 하게 만들고 예. 이후에도 댓글이 확인됐지만 정치성은 아니다라는 거짓 발표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파악해봤지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의 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나중에 밝혀지는 특히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밝혀지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부분들을 모두 부인하고 거짓 발표를 했던 그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권은희 수사과장이 계속 대립적인 대립각의 위치에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또는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호해드려야 될 분이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자신의 소신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경찰관으로서의 그런 명예심 이런 부분들 지키려 노력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경찰 수뇌부의 그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그 대표적인 이번 수사과장 교체 문제 같은데 핵심은 여기 있는 거군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네. 네. 이번 사건의 성격은 앞서서 표창원 전 교수하고 짚었으니까 따로 여쭙지는 않고요. 초점을 좀 국정원에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대북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디테일한 쟁점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심리전단팀이 아니라 심리정보국이다. 심리정보국이요? 예. 그러니까 전단팀은 국의 아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정보국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 때 요 얘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심리정보국 산하 심리전단팀 그리고 이 심리전단팀은 1, 2, 3, 4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리정보국이냐 심리전단팀이냐는 어느 정도 이것이 국정원에서 위상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정보국 국장은 1급에 해당되고 전담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급이나 3급 이렇게 되는데 심리정보국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정보국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심리전단은 무슨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이게? 원래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장은 해외정보국이고 2차장은 국내정보 그리고 3차장은 대북정보에 특정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장 소속의 요원들의 업무는 대북정보, 대북첩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인데 그 기능은 꼭 필요하죠. 네네네. 그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3차장 소속하에 이런 심리정보국, 심리전단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북정보, 대북첩보 업무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국정원 내부 직원들한테 주고 다시 말해서 은폐를 해놓고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대북 심리전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북 심리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제 질문의 여지도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대남 심리전을 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정원 업무라는 것이 원래 꼬리를 잡히지 않고 의혹, 의심, 추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댓글녀 사건은 의혹이 아니라 팩트에 꼬리를 잡혔다. 따라서 대남 심리전을 한 것이고 이것은 대선에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에 꼬리를 잡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꼬리를 잡고 흔들다 보면 몸통과 머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3의 인물 기혁 씨, 그러니까 익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이디 수십 개를 가지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의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을 했고 또 게시글 추천 반대 활동을 2,000여 차례 한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실체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국정원 직원은 아니죠,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알바인 것 같아요. 제가 추론할 때. 알바? 계속 추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북 심리전단팀, 그냥 편의상 심리전단으로 하죠. 심리전단팀이 67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67명이 이 김모 씨처럼 이런 활동을 했다면, 67명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오늘 유머 사이트 정도를 했다라면, 거의 수백 개, 수천 개 사이트를 서치했다는 얘기인데, 67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67명 한 명 한 명에게
알바들이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종의 외주 용역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역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씨입니다. 이씨. 아, 이씨입니까? 이씨. 예. 이씨인데 이름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이씨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씨라는 분은 직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런 보수 우익 단체의 회원들이 대거 동원되지 않았는가 하는 추론을 저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그 보수 단체 회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반반인데.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추정하는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추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아무튼 이게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이제 그 이른바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제 국정원을 다루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원 원장이든 간부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외교통상위원회 하면서 윤상현 간사를 제가 만나서 윤상현 간사는 이제 정보위 간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재 사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대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썩어진 이런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루빨리 정보위를 소집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 이상은 국정원장을 불러서 정보위 차원에서 추궁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정보위원장도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집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위원장이 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무조건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금 통례상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정보위원장한테 소집 요구를 하면 직권으로 열 수도 있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는 응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라도 혹시 밝힌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것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만으로 정보위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열어서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사실로 전제를 하면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자체는 상당히 중한 사안 아닙니까?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심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4.19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안기부 시절 김영삼 정권 때인가요? 수천억의 비자금을 써서 안기부가 발칵 뒤집히고 온 국민이 분노를 했던 그 사건과 버금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새누리당 간사는 이 건만 가지고 정보위를 소집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속칭 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사안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저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이 국정원 개입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뭐 항상 새누리당 입장이 네.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예. 모르는 척하거나 예. 시간 끌기 하거나 예.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문제는 어차피 이 정보위는 열릴 수밖에 없고 네. 조만간 저는 열리라고 봅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 네. 어쨌든 그들 네. 주장대로. 예.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네. 한 국가의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는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네. 논평들만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아마 본인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 국회 문제는 그 정도로 여쭙고 다시 그 본류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보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심리전단이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의 그 개념대로라면 대남 심리전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심리정보국장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장까지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국정원장하고 통화도 해보고, 네. 이렇게 만나도 보고 했는데, 네. 제가 느낌이 이건 정확할 겁니다. 예. 국정원장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뭐 국정원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굳이 간사의 입으로 네.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느냐, 예. 라고 이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네. 팩트 대 팩트의 전쟁이어야 된다. 당연히 기초죠,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정원장이 몰랐는 것이 저는 100%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제가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대화나 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정원장이 보고를 해서 이런 업무를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국정원장이 네.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장을 제가 싸고 들고 보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네. 국정원장 스스로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뭐 지역 지부장들까지 모아놓고 네. 절대로 대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누차 강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는 아니었고, 그리고 NLL 문제를 관련해서도 네. 새누리당이 어쨌든 계속 공개하자고 했을 때 예. 본인이 어떤 원칙을 정해놨었거든요. 공개 안 했죠. 예. 그렇죠. 공개를 해서 뭐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 예. 한번 한 관례를 남기면 예. 이명박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과의 예. 대화록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건건이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네. 국익 차원에서 손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취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사퇴 권고 결의안도 내고 예. 실제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네. 검찰에 고발까지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의 저는 이러한 양심은 믿는 거고 그러한 것에 기초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 부분을 만약에 알았다면 못하도록 지시했을 것이고. 그러면 3차장은 어떻습니까? 3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론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3차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국정원장이 몰랐던 것은 확실한데. 예. 그럼 국정원장이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부처 간의 칸막이.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팀이 아니면 잘 몰라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3차장 소속의 심리전단팀을 꾸렸고 네. 국정원장은 당연히 대북정보, 대북첩보를 하는 예. 그런 업무를 하는 팀으로 알았을 거고 예.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정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 진행된 것이 국정원 내부 조직상, 업무상 예.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추정에 입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원장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3차장 내지 심리정보국장선에서 단독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치 개입을 했다면 네네. 이 사람들이 정치 개입한 이유는 다시 어떤 정치권과 연줄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발적 충성심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국정원 업무 자체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네. 종북 세력 척결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종북 세력에 대한 개념을 이분들이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건. 네. 예를 들자면 4대강을 반대하거나 예. 아니면 쇠고기 촛불 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네. 이런 사람들을 다 종북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시각 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백보 양보해서 네. 이명박 정권 반대 세력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아마 정확할 수 있는데 그건 정치 세력이죠. 종북 세력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다 종북 세력으로 보는 예. 국정원 전체의 잘못된 시각이 하나 네.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대북 심리 전단 팀 자체를 대북 정보, 대북 첩보에 국한하지 않고 네. 국내에 있는 이런 반정부 세력, 정치 세력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차원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종북 심리전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오유와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 사이트 이제 대표가 예. 매우 이제 저는 중요한 말을 했다고 보는데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종북 세력이라고 소위 명명되는 한두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다. 반정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예. 만약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북한에서 파견된 난파된 간첩이 한 명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예. 서울시 전체가 종북 도시냐. 예. 그런 것이 아니듯이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한두 명의 반정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한들 네. 그 전체가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냐 따라서 종북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서 거기를 감시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이제 운영자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가장 악성인 경우는 이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네. 정치권 인사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가장 악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아까까지는 제가 첫 번째 추론이고 두 네. 번째는 예.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방송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네. 제가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서 예. 당신이 지금 새누리당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을 사고 있으니 어허. 특별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을 불러 세워서 예. 국정원장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의심이 가지 않도록 네. 제가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 원장도 그렇고 차장도 그렇고 네. 절대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네. 그리고 더 그 직원을 조심시키겠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대상 특정인의 이름은 모르겠으나 예. 급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피감기관 직원들이 국장입니다. 제가 그죠? 했던 것이 예, 바로 그러니까 국장급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네. 맞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의 지적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은 이제 의심이 그때까지 돼서 네. 제가 이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한 썰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있고 그것을 또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물증이라든가 팩트를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진짜 국회 차원에서 추궁이 더 절실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등등에서 보도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지금 해명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네, 그렇고 실제로 이런 의혹이 있고 또 이 정황 증거상 보면 이번에 수서경찰서 그 권은희 수사과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 저는 이미 바뀔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이미 있어요, 사전에. 근데 뭐 기간이 돼서 이렇게 전보됐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오해 안 나온 밑에서 가끔도 매지 말라듯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어도 그냥 유임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그 권은희 수사과장이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공채에 응해서 수사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경찰 내 인맥과 얽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혹을 정말 의욕적으로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저는 좌절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경찰 수사를 핸들링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저는 강한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뭐 저 이탈남에서도 아마 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국정원은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종북 활동 감시 차원이었다느니 대북 심리전 차원이었다느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할 일은 말장난이 아니라 규명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가감없이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은 정보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